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 연준의 예상된 자이언트 스텝이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예상을 넘어선 강경 발언에 뉴욕 증시가 주저앉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이 올릴 것이라는 발언에 정책 전환까지 기대했던 시장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미국이 더 올린다는 금리, 그 끝은 어디고 미국 증시를 넘어서 우리 증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연준 FOMC 금리 인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상 후 상당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고 미국 증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매파적인 강경 발언을 했다. 물론 금리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주현수 교수님, 매파적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교수님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금리 인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랐다.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약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된 논거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벗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즉 시장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코멘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내지는 빠른 경우에는 내년 뭐 그 1분기 정도에도 피벗에 대한 것이 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피벗이라는 게 연준의 정책 전환, 그렇죠. 속도를 완화시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속도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뭐 이제 인하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피벗입니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오늘 새벽에 FOMC에서 발표한 것은 그냥 75bp 올리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와는 약간 다른.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9월의 점도표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올해 연말까지 125bp 올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75bp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12월에 계속해서 아직까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some ways to go라고 표현을 했었죠. 무슨 뜻입니까? 즉 아직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패스에서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물론 뭐 75bp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12월 말까지 50bp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FOMC의 스탠스와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시장에서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라는 것은 정책 전환,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준은 전에 9월 FOMC나 크게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건가요? 저는 매파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증시가 아주 뚝 떨어진 걸 봐서 정말 강경 발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표면적으로 S&P 500 지수가 2.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이 파월 발언 의장의 저희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자회견 때 이제 발언을 통해서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시장의 기대가 너무 섣불리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 피봇이라는 정의는 사실은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기준금리 인하와 같이 정책이 전환되는 걸 놓고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조차도 피봇으로 인지하고 해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좀 피봇,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정확한 의미이긴 하는데 너무 앞서가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 기대를 좀 낮춰준 게 파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금리 수준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역할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금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일단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제 하나씩 따져보기 전에 어제 시장을 보니까 FOMC 결정문이 나오면서 주가가 확 뛰더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아주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급변한 건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인지를 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통화 정책이 그 후행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를 따져가지고 경제의 흐름과 파이낸셜 마켓의 움직임을 고려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상 결정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렸으니까 앞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움직이겠구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트먼트를 처음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들은 순간 이제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레그 발언,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왔던 그 통화 정책이 과거의 것들을 누적해서 살펴봤을 때 이게 금융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12월에 그 이중금리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뭐랄까 익스큐즈로 그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과격하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아마도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주도해서 미국 증시 하락을 견인했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럼 그 예상은 어느 정도였고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파월 의장이 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발언의 의미는 정확히 뭡니까? 사실 9월 점도표를 보면 연준이 제시한 올해 연말 최종 정책금리가 4.4, 내년이 4.6, 그리고 2024년이 3.9죠. 사실 이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11월 달에 75pp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50pp 올리게 된다고 하면 4.5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올해 제시한 정책금리의 상단을 건들진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도 견고한 상황이라서 금리 올리기 좀 편안한 일정이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1월과 3월 달 25pp씩 올리게 돼버리면 5%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단이 4.9거든요. 그 숫자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12월 달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연말 정책금리의 숫자들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옮겨갔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지금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내년도 연말에 최종 정책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보다도 고강도 긴축으로 좀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최고금리 목표 수준이 4.9. 이제 실제로는 5%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월 달에 0.5%포인트 올리고 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몇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12월 50pp는 그냥 가정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거는 1월에 50pp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3월에 25bp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즉 75bp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말에 기준금리를 지금 4.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4.5에서 4.75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거에 시장에서 인지를 했던 거는 그러면 5%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4.75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텝 정도 내려오는 그런 방향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스텝 정도 더 위쪽으로 예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발언이 이제 긴축, 좀 강도 높은 긴축이고 매파적이다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받아들였네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발언도 했지만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러면 그다지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일단 11월 FOMC부터 50bp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FOMC 일정 1월과 3월 달에 금리 올리는 그 폭 그리고 이제 인상을 중단하는 시기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그쪽에 상당히 많이 매기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56.8입니다. 근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년도 1월, 3월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 예상과 다르게 50bp, 25bp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말에 열리는 데서 0.5% 한 번 더 올리고 네네. 3월에 0.25%.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도 0.5%를 맞습니다. 올릴 것이다. 네, 원래는 이제 25pp였는데 그게 좀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최종 정책 금리가 5에서 5.25% 정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그런 인상 폭이 기존보다는 좀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파월 의장은 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보는 FRB가 보는 각종 경제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들에 좀 이 문제가 있길래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된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자료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니라고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른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이제 뭐랄까 연준의 그 주장을 그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이제 고용 자료가 되는 거죠. 고용이 처음에는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고용 부분에서 이걸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자료들만 봐도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나온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잡 오프닝이 43만 7천 건이 나왔단 말이죠. 43만 7천 개의 자리가 있다. 신규로 잡 오프닝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 제조업 PMI에서 고용 부분을 보면은 이게 PMI니까 50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낮으면은 나빠지는 거고 50보다 높으면 좋아지는 건데 이게 전월에 48.7에서 50.0으로 좋아졌단 말이죠. 좋아진 거네요. 네네. 고용 상황.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발표가 됐었죠. ADP에서 나온 인플로이먼트 그 고용 보고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10월 자료가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 고용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금리를 올렸는데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고용을 더 올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고용 사정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구하는 수요가 훨씬 여전히 아직 많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대퇴직 현상 그리고 이민이 좀 감소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노동 공급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아직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구인 성공률 하락에 따라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아직까지 충분하게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도 임금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비와
임금 상승이 좀 잦아드는 모습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적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거 보면 일단 임금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둔화되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입장에서도 11월 FMC 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좀 기준금리의 뭐 인상 중단 이런 것들이 예상과 다르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여지들도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 그리고 이제 물가. 그래서 저는 10일 날 발표되는 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떤 단기적인 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혹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왜냐하면 사실 11월 FMC에서 75pp 금리 올렸던 그 바탕에는 소비자 물가가 있었죠. 9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12월 F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가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50pp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근원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주거비를 중심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숫자가 피크아웃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당장 12월 달에 50bp 조정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1월 50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25bp로 낮춰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피봇이 아니라 속도 조절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하단위 경고히 높아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또 곧 10월 고용 동향도 나오는 거죠. 네네. 이런 동향들이 12월 또 1월 말 연준 특히 1월에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기적인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그 고임금 그 잡들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포메이션 분야라든가 아니면 파이낸셜 부분들 아니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쪽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줄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인상이 강한 거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그런 그 인력 감소가 많건 그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17,000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어디가 좋아졌는데라고 보면은 어코모데이션 푸드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잡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저 부분 서비스나 레저, 허스피탈리티 부분,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미 어떤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잡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즉 민간 부분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고용 시장에서의 추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로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조금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자 질문이 그렇게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을 언제 완화할 것이냐는 금리를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오래 올려야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거 중요한 겁니까 이게? 사실 올해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 시장도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없이 미리 좀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좋은 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부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도 보면 결국 시장이 앞서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을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연준 입장에서는 좀 많이 거슬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리 시장이 섣불리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을 보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좀 경고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발언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너무
연준이 쉽게 물러날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금리를 더 얼마나 더 오래 높이 올리고 얼마나 네네. 오래 갈 거냐가 네.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네.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혹시 발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말고도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던 부분 또 금리 인상에 좀 의미가 있는 부분 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이 영향을 받고 그 경제 부분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연준의 움직임을 금융시장이 예측을 해서 먼저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바와 같이 경제가 변화해서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네. 건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던스를 준다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그거를 받는 거냐라는 거에 본질적으로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인상폭이냐 속도 그 기간이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인상폭이냐 폭을 좀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이 올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인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더 높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피봇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경기를 확실하게 꺾어줄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완화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높은 기준금리 수준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얼마나 더 오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기에 뭐 시장에 아까 저 전망도 했지만 최고 금리 수준 언제쯤 몇 %, 또 인하 내리는 쪽으로 간다면 그게 언제쯤 가능할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잭슨 홀 미팅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점도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한 번도 연준이 거기서 벗어난 발언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예. 현재로서 2024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24년도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그게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지금 연준의 우선적인 목표는 물가 통제인데 지금 주거비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거비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연속성을 갖고 떨어지는 그 시점 이후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단되고 나서 주거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시차를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평균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8개월이 주거비 반영되는 게 8개월 정도, 평균 8개월. 네. 그리고 이제 정책금리와 주거비의 스프레드가 보통 0.8에서 1.05 사이로 좁혀졌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현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내년도 3월 달에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네,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적용을 해보면 내년 4분기 정도 돼야 이 주거비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점이 도래하고 나서 그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2024년도 뭐 1분기 정도 만약에 연준이 미국 경제를 우려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를 좀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 좀 2023년이 아닌 2024년도 1분기. 그러니까 빠르면 2024년 1분기에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 주거비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가 되는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하락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게 2023년 1분기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팀장님.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점.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이제 좀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23년 말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4년에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도 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스예요. 아까 CME 패드와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수치를 그냥 미디언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냐라고 보면은 23년 11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 11월. 네, 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초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시장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연준의 최고 금리가 이제 4%가 됐고 우리 한국은행은 3%잖아요. 네. 1%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역전된 폭도 네. 꽤 큰데 우리 금통이 이달 열릴 예정이죠. 예정돼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주는 대외적인 여건 하에서 좀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여건 때 좀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결국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차가 1%포인트 정도 된다고 하면 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금 유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포인트는 외화 유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까? 그 차이가? 그게 이제 아마 2018년 3월 이후로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격차가 커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사실 자금 유출에 대한 압박들이 좀 높아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결국 이 현재 물가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수요축 압력이 높아지는 가격 인상 요인과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결국 한국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24일 50bp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24일. 하지 않을까. 0.5%포인트 네. 정도 또는 예상하고 그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네. 예. 뭐 시장에서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은 네.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외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 한국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그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높게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어느 쪽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경유나 등유 같은 유가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필사적으로 딜레이 시켜왔던 전기 가격 인상,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예. 그 다음에 지역 난방비 이러한 팩터들이 지금 거의 18%, 30%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국이 낮냐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50bp로 가는 게 맞겠죠. 예.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채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채권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네.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 뭐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제 이제 발생했던 흥국생명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발행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전력이 발행해야 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50bp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발생했었던 현상, 즉 다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같이 했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커버를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금리 인상 폭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25bp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죠. 예. 다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이 틀림없이 발생이 할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을 어떤 식으로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정확하게 제시될 필요는 있겠죠. 네. 한국은행이 이제 채권 시장 안정 문제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과제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팀장님,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가 꼬꾸라지면서 우리 증시 시작하자마자 2,300이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아주 그 보합세로 그러니까 반등을 한 건데 낙폭을 확 줄이면서 우리 시장은 왜 뭐 이 파월 쇼크를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정도 무슨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 흐름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11월 FMC 결과보다는
4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결과가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4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 전망이 좀 안 좋을 거다. 네. 결국 고용지표 부진은 다시금 시장에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흐름들은 사실 중국하고의 영향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요? 예.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일인의 독점적인 권력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국가들 중에서 대만에 대한 선호가 높았었는데 지정학적 갈등들로 인해서 대만이 앞으로 좀 불협화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차선책으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큰 폭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기회 삼아서 좀 매수로 대응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보다는 한국 시장이다. 외국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